안녕하세요. 콜록콜록 기침을 달고 사는 약상 둥글레, 코가 맹맹해서 불편한 공맹 덕후 기린, 실금실금 요실금이 두려운 글쓰기 강사 새털입니다. 북튜버 입문약방 자기 치유하는 인간을 위한 처방전 2회 시작합니다. 오늘 책은 뭐죠? 새벽 3시에 몸들에게입니다. 네, 제목이 되게 참신해요. 네, 새벽 3시 어떤 시간일까요? 꿈나라에 있는 시간? 깨어있지 않아가지고 모르시죠? 나이가 조금 깨는 시간? 가끔? 새벽 3시라는 게 이제 아픈 사람들이 깊이 잠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몸을 뒤척이는 시간이고, 또 이제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아픈 사람을 간병하시는 분들도 함께 잠을 설치는 시간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책은 2020년 봄나라책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네, 저자는 김영옥, 메이, 이지은, 그리고 전희경 네 분인데요. 이분들은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의 연구자들이십니다. 호모큐라스, 자기 치유하는 인간을 지향하는 인문약방과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보여요. 이렇게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은 질병, 나이듦, 또 세대, 노년, 그리고 시간, 돌봄, 죽음 이런 것들을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문제화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의 의제화로 이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집단입니다. 네. 오키라는 이름이 굉장히 친근감 있죠? 네. 이렇게 평범한 여자 이름 같잖아요. 네. 오키가 주는 느낌처럼 더 많은 시민들과 편안하게 소통하고 싶고 또 제도권 아카데미의 문을 허물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 저자분들이 연구자시다 보니까 어떤 학술지의 소논문 같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었는데, 근데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제 본인이 아프거나 혹은 이제 말기암 환자를 간병했던 경험이 있거나 이런 내용을 토대로 쓰여진 소논문이라서 좀 다른 소논문들보다는 굉장히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본인의 어떤 문제의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어떤 간절함 같은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읽으면서 이렇게 뻔한 소리 하고 싶지 않다 이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 아플 때 우리가 이제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뻔한 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괜찮아질 거야, 때마다 뭐 이런 얘기 하게 되죠. 약간 좀 우리 스스로도 무력감에 빠지는데 이제 이 책은 하나만한 그런 뻔한 소리를 하지 말고 그걸 좀 넘어서는 어떤 의제, 보통 우리가 아젠다라고 하죠. 그런 아젠다를 이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연구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이 책에 대한 이제 리뷰가 한번 실렸었는데 그 페미니스트 활동가 홍예은의 글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소 먼 미래일 것이라 생각했던 돌봄의 현실이 눈앞에 닥치고 나니 현실의 장벽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아프지 않은, 살아가며 아무런 세정도 생기지 않는 정상 가족 안에서 살고 주 5일 회사에 다니는 정상인을 기준으로 설계된 수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발치해서 턱턱 걸렸고 자주 넘어졌다. 때맞춰 출간된 이 책이 아니었다면, 코로나 전국에 이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어렵사리 마련되지 않았다면 나는 더 고립되고 외로웠을 것 같다. 부정의하게 설계된 사회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당연해서 걸려 넘어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문해력이 생겨나면 좋겠다. 이 책의 내용을 잘 요약해주는 리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새벽 3시에 몸들에게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책에서 돌봄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있었던 일을 좀 적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돌봄을 이제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생각하기도 싫다, 아니면 이제 안락사를 알아보겠다 이런 대답했는데, 또 이제 사실은 정말로 많이 한 얘기는 그냥 전문 간병인에게 자기 몸을 부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가족보다는 간병인한테 자기 몸을 맡겨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강연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공공요양시설에 가기를 좀 희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설보다는 좀 조건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비교적 조건이 좋은 요양병원 중에 이제 서울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근데 현재 이곳에 이제 입소 대기자가 1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입소하기를 희망할 나이쯤 됐을 때는 대기자도 더 늘 수 있고 가기 좀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 질환이 걸렸을 때 이제 가족이 돌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공공병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이제 없어지는 상황. 예, 이런 거를 이제 돌봄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딱 들으면 위기라는 말은 위기구나라고 싶긴 하지만 갈 실제로 데가 없다. 그리고 건가?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딱 절실하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또 뭐 기린 같은 경우는 좀 건강한 편이라서 좀 이런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우리가 뭐 공공적 해결을 해야 된다, 국가 제도가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좀 얘기들 속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 이제 영혼이 없는 공허한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도 그런 지점인데 이게 남 일이 아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다. 지금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진짜 문제가 된다, 위기가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좀 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내 문제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요거에 대한 좀 각인만 해도 이 책을 읽는 도움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책에서도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틸 앨리스라고 합니다. 혹시 또 보셨나요? 네, 봤어요. 여기 주인공이 되게 똑똑하고 진짜 멋있고 그리고 진짜 말도 잘하는 이제 언어학자, 언어학 교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습니다. 그 진단을 받은 이후에 그 어떤 주인공의 일상이 무너져 가는 게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영화입니다. 네. 그 주연 배우가 이제 앨리스를 맡은 사람이 줄리언 무어예요. 네. 보통의 이제 줄리언 무어가 굉장히 강인한 여성상을 보여주는 배우인데 아까 기린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똑부러지는 언어학 교수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치매로 이 말도 어눌해지고 행동도 어눌해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너무 대비되게 확 드러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똑부러지던 사람이 아프니까 보는 중간에 제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똑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치매 걸린다는 게. 그래서 영화 보고 나니까 나도 치매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게 약간 실감 났었어요. 또 앨리스가 한 50대? 그쵸. 그래서 우리랑 비슷한 나이대라서 정말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딱 절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냥 그게 실제적으로 그 영화 안에서도 그 앨리스가 발병한 이후에 간병에 대한 문제가 전면적으로 부각되거든요. 남편은 교수고 아들, 딸도 다들 로스쿨이라든가 뭐 의대를 다닌다든가 다들 엘리트 출신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가족들이 각자의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자기의 일 속에 들어온 그 자기 배우자나 부모의 질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간병에 나설 수 없는 그 입장들을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갈등 요소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더 자기 커리어에 이제 치매가 되는 시간을 못 쓰겠다는 입장이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네. 굉장히 조건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은 더 못 넣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앨리스의 간병을 맡게 되는 사람은 이제 연극을 하겠다고 대학을 안 간 막내딸이 맡게 돼요. 그래서 대학을 안 간다고 했다고 또 그 미국 엄마들도 한국 엄마들이랑 맞아요. 그렇게 쫓아가면서 너 왜 그러니 막 그렇게 했던 막내딸이 이제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정말 이 스틸 앨리스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게 어떤 돌봄의 독박구조 요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박 육아란 말은 들어봤는데도 이거 독박 돌봄의 단계에 이제 들어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 가정에서 이제 돌봄을 받고 있는 환자들 수가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정 돌봄의 거의 한 80%가 여성들이고 또 간호사라든지 뭐 간병인이라든지 또는 요양보호사 이런 그 돌봄 노동자들의 한 90%가
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독방 육아를 이제 여자들이 한다. 이게 그냥 다큐야. 근데 이제 육아도 남자들이 한다 하면은 완전히 예능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시청률 대박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되죠. 약간 이런 맞아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돌봄 노동에 있어서도 약간 불균형이 아주 첨예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네, 책을 좀 책 읽어볼까요? 내용을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까지 돌봄을 가족에게,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에게 전가해온 한국 사회의 부정의한 구조 안에서 돌봄은 기꺼움보다는 고역이었으며 새로운 관계성보다는 희생과 독박, 학대나 방치에 더 가까이 있었다. 독박에 대한 두려움은 돌봄의 내용과 분배 방식 자체에 깊은 영향을 준다. 나만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나도 함께 돌보겠다는 마음을 주저앉힌다. 많이 아픈 사람,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한두 명의 가족 구성원의 책임으로 떠맡기는 것은 사실상 인권 침해다. 돌보는 사람에게, 그리고 결국은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도 그렇다. 돌봄 위기는 독박의 구조로부터 온다. 늙고 아프면 가족밖에 없는 그런 사회는 모두에게 불안하고 힘겨운 사회일 뿐이다. 가족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전문 기관이나 요양실에서 결국은 돌봄을 맡아야 될 텐데요. 그런 기관에서도 내거는 슬로건이 가족처럼 보살펴 드립니다. 이런 것을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족을 이제 가족이 돌보거나 아니면 공공기관도 가족처럼 돌봐야겠다. 이런 거는 뭔가 가족이 좋은 가치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 한국 사회의 팽배에 있는 이 효 사상하고 또 일맥상통할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하지 않겠다, 이제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만드는 일이 이제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현실에 대해서 노후는 가족에게 혹은 가족같이 돌보는 요양기관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건 약간 모순이죠. 이 문제가 조금은 생각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이제 강조하는 게 이게 돌봄 위기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자꾸 가족을 호명하면은 이것들을 이제 해결하는데 너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처럼 이런 상상력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책에서도 이런 통계가 있어요. 나온 통계를 좀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인척이 있는 노인의 비율이 46.2%라고 해요. 또 반면에 친한 친구나 이웃, 지인을 통해서 자기 어떤 마음을 털어놓는 노인의 비율은 57.1%라고 합니다. 더 많네요. 그러니까 가족이 남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웃이나 친구하고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진다는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화해도 형제 자매들하고 이제 걱정을 노후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남편보다는 두 분과 함께 노후에 어떻게 같이 늙어갈까? 이런 얘기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네요. 네. 저희 남편 어떡하죠? 그 친구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 남편도 걱정이네요. 친구부터 만들어주세요. 이 책에서도 보면 돌봄의 문제를 가족의 해결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해결로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국가의 공적 서비스를 다시 가족 같은 서비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엄청 퇴행적인 태도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경험한 것 이상으로 그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걸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린과 저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오키살롱에서 하는 줌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 수업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내가 가야 할 요양병원 상상하기였어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는 아마 이제 80, 70대는 요양병원에 갈 텐데 그런 순간들이 오겠죠. 근데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족처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아닐 텐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강의가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한번 좀 실감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좋은 강의네요. 아, 네. 저는 근무 때문에 여기 같이 듣자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아시는 시간이 네. 또 그 정상적인 몸
이렇게 말하는 그 우리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꼬집는 부분도 참 신선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냐면 건강한 몸을 이렇게 딱 정상적으로 상정하고 나면 아픈 사람이라든가 장애를 가진 분이라든가 노인분들 같은 사람들 경우에는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짐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분들을 뭐냐면 그 계속 케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적인 상황으로 상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항상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저만 해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유튜브 방송 처음 찍었잖아요. 엄청 이렇게 긴장했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막 어깨 결리고 막 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지나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시 촬영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별로 티가 안 나던데. 그 순간에는 새털도 이제 뭐 일단은 뭔가 불편한 상황? 환자분 저기 뭐 온몸이 이렇게 딱 붓고 얼굴은 막 빨개지고 머리는 하얘지고 정말 환자였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일상이 저처럼 이렇게 그런 건강과 순간들이 있는 거죠. 질병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건강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둘 다 정상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냥 질병이 없고 항상 활기 넘치고 이런 몸만을 이제 건강한 몸, 정상인 몸이라고 규정하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노화가 진행되고 그것이 질병으로 드러나는 노안 상태가 되면 대소변에 대해서 어떤 그 수월하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순간이 올 텐데 그런 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되게 수치스럽다. 이런 감정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바로 건강한 몸이라는 강력한 프레임이 작동하고 건강한 몸이 정상이다. 그러면서 그거 정상 이외에 되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어떤 기조들이 다들 계속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나이 드는 경우에 수치스러운 일을 하기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대소변을 못 가리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봐주고 그것을 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노년의 시간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걸 숨긴다든지 숨겨야 할 일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되게 중요시하고 있는 게 시민적 돌봄이라는 용어예요. 뭐냐면 이제 이런 노화나 간병의 시간들이 모두 나가 겪는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각각 개인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노력으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거 아닌가. 더 나아가서 함께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되게 멋있죠? 시민적 돌봄. 시민적 돌봄. 네, 가족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시민적 돌봄을 어떻게 구체화할까. 이게 이제 이 새벽 3시의 몸들에서 가장 의제화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국가 정책이 보육이나 이제 교육에 이제 몰려 있잖아요. 그만큼한 비중으로라도 이제 노년이라든가 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의 의제로 만들어 보자 이런 말이겠죠.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을 켰던 한 20년 전에는 공공보육이라는 단어가 되게 낯설었어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굉장히 자연스러운 용어로 등장하고 정책도 뒷받침되잖아요. 이제 간병이나 노년의 문제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날이 와야겠죠. 네. 책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봄의 장면에 최대한 진입하지 않게 해줄 혹은 돌봄의 장면에서 재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줄 획기적인 정책이나 놀라운 테크놀로지가 아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을 어른스러움이나 독립성, 유능함으로 착각하게 하는 불평등한 합리화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겐 돌봄의 장면에 머무르게 해줄 철학, 방법, 기술이 필요하다. 돌봄은 희망할 만한 것, 머무를 만한 것, 마땅히 배워야 하고 깊이 경험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시민으로서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돌보는 실력과 돌봄받는 실력, 둘 다를 키워가야 한다. 시민적 돌봄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변화를 위한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 돌봄이 시민의 개념, 시민의 책임, 시민의 권리, 나아가 시민들 사이의 관계 양식으로 통합된 사회는 적어도 지금처럼 두렵고 불안한 사회는 아닐 것이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을수록 이득이 되는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고 또 망해야만 한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부분도 참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저자분들이 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망해야만 한다. 네, 강조하시고 있는 사실 표현이 좋은 있더라고요. 사회라 그런 사회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무도 뭔가를 돌보려고 하지 않는 좀 끔찍한 사회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이 책에 인용되고 있는 이제 아서 프랭크의 아픈 몸을 사이다에 인용된 부분을 읽어보면서 이제 간병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운다. 누군가는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타와야 한다. 친구와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집을 치우고 장을 보고 아픈 사람의 직장에 연락하고 집에서 붕대를 갈거나 기타 처치를 하고 병원에서는 유쾌하고 다정한 문병객 역할을 하고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약물 때문에 정신없는 환자 대신 의사에게 질문해야 한다. 언젠가는 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중에 간호사가 정맥 주입 펌프를 잘못 설정해둔 것을 캐시가 발견한 적도 있다. 펌프가 약물이 아니라 혈액을 끌어올리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일엔 끝이 없다. 하지만 사회의 일반은 돌보는 사람을 인정하거나 뒷받침하지 않으며 병원도 마찬가지다. 병원의 공간과 일정은 질환 치료를 위해서만 설계되어 있어서 돌보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 질병이 삶을 갈갈이 찢는 동안 관계들을 지탱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이들인데도 그렇다. 보조해줄 사람이 필요할 때 의료진은 돌보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역할을 해줄 수 없는 그 밖의 사람은 문병객일 뿐이다. 병원은 질환이 있는 당사자만 아픈 사람이라고 가정한다. 또 기타 사회 조직도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들까지도 똑같이 가정한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질병이 찾아오듯이 이제 간병도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게 간병의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해요.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특히 이제 뭐 희귀성 난치병 같은 경우 정말 이 치유하기 어려운 만큼 간병도 언제 끝날 날이 올지 모른다는 이 막막함이 좀 어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읽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을 발병하셨거든요. 그 발병했을 당시에 어머니가 바로 옆에 계셨고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간병을 전체적으로 어머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새삼 그때 그 막막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떠오르더라고요. 저자들이 참 섬세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어떤 거냐면 보호자의 고통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가 제일 힘들지 이렇게 어떤 비교급의 언어로 얘기할 때 이제 보호자 입장에선 정말 너무 힘들어지는 이런 표현이 아니냐고 조금 얘기하고 잔인하던데 있어요. 고통 대 고통 대결을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분명히 이제 환자는 이제 힘들 텐데 그거를 같이 하고 있는 이제 간병인도 똑같이 어떤 사회적 고립이나 단절이나 이 경험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그러니까 환자 보호자의 경험을 뭐 힘들었지만 뭐 그래도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빨리 봉합하려고 하는 건 그래 뭐 성립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쵸, 좋았어. 그랬으면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지 마무리하지 마자.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고 고단한 일이 계속되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도 이제 심리적으로 자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제거하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뭐 일이 있죠. 불만이라든지 막 이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쌓이는 것도 또 힘들잖아요. 그쵸. 그 감정을 본인이 갖고 있는 힘들죠. 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있는데 또 환자들은 이제 뭐가 너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굉장히 서운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렇게 서운했다가도 내가 진짜 이거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지금 뭐 하고 있냐. 또 이런 막 죄책감, 자책, 막 이런 감정의 파노라마가 막 휘말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동치는 감정들을 뭐 그래도 좋았어 이렇게 퉁 치지 말고 자기가 그 간병하는 동안에 경험했던 걸 통해서 생긴 질문이라든가 통찰 등을 두고 성찰해보는 시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간병인 또는 환자 보호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로하고 또 그 토로하는 내용을 갖자 함께 다른 사람하고 같이 토론해보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환자나 이제 또 그런 환자 보호자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고 또 경청도 하고 같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문해력이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문해력이라고 하면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보통 이렇게 얘기되고 뭐 한때는 이제 우리가 문맹 퇴치 운동을 하는 것처럼 문자 해독력 요걸로 한정되어 있다면 오늘날은 여기 좀 더 폭넓게 쓰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글의 의미가 해독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환자의 이야기든 간병의 이야기든 조금 더 많이 나와야 그 고통의 메커니즘이 어떤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질병에 대한 이해든 간병에 대한 이해도 더 폭넓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문탁 네트워크에서도 그 어머님의 노안을 간병하면서 간병 브루스라는 글을 쓰시는 분이 있죠. 그렇죠. 네, 뭐 수시로 어머니 병원 모시러 그러니까요. 다니고 네. 그렇게 병원 모시러 다니는 이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삼시세끼 수발도 해드려야 되고 뭐 지난 여름에는 이제 큰 수술을 앞두시게 돼서 어머니 연세가 많으신데 그렇게 한 8순이 넘으신 어머니한테 뇌수술을 받게 하는 게 맞을까? 말아야 되나? 굉장히 이제 갈등을 하시는 내용을 글로 써주셔가지고 되게 고마웠죠. 저희는 몸도 막 지치고 피곤할 것 같은데 또 그거를 좀 정리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저도 그렇고 또 읽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곧 우리한테 닥칠 일이구나 라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진짜 수술할까 말까 예,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선택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뇌졸중을 발병한 이후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과정을 다 지켜본 보호자, 저도 뭐 물론 어머님이 주로 하셨지만 본 입장에서는 어머님의 죽음은 좀 다른 방식으로 겪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정말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다른 방법이 과연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뭐 마땅한 대안이라고 할까?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잘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둘만 아는 세계에 고립되어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다. 사회적 안전망, 의료 접근권, 간병 휴직 등의 제도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젠더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가 느리게 변할 동안에도 누군가는 심하게 아프고 누군가는 전적으로 환자를 돌봐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 있는 위협과 긴장은 때로 죽고 싶은, 죽이고 싶은 정도의 문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들은 모르는 둘만의 밀실에서 미칠 것 같은 상황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 밀실에 비상구를 만들어야 하고 그 비상구 밖에 누군가가 서 있어야 한다. 치열하고 힘겨울수록 더 고립되기 쉬운 돌봄의 국면을 견딜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둘만이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 가까이 있다는 실감이다. 세터, 이 책은 뭐예요? 예,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이제 뭐 간병 또는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들입니다. 네, 간단히 한번 간단히 쉽게 할까요? 소개해 주세요. 네. 뭔가 진짜 제가 항상 말을 장황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나 봐요. 예, 이제 먼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제 이 수전 손택의 아들이 쓴 이제 어머니의 죽음이거든요. 수전 손택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타인의 고통, 은유로서의 질병 이런 책들을 남기고 있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실천적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이제 손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2세에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도 이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지나갔는데 60대에는 또 작은 공종을 겪게 되고 이제 71세에 이제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됐대요. 이제 그 혈액암 진단을 받을 때는 이제 병원에서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얘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이제 아들이 쓴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특히 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손택이 아까 유방암도 있었고 자궁근종도 있었고 이런 많은 투병을 하면서 이 손택의 글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데 삶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72세에 이 혈액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더 살고 싶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아들로서는 의사의 말을 사실대로 그대로 전달할 것인가, 더 이상 할 게 없대요 이런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어머니의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같이 응원해 줘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갈등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죽음 이후로도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모르겠다. 그런 고민, 갈등을 이 글 전체에 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난감한 문제네요. 저도 그럴 한번 것 같아요. 읽어봐야겠어요. 네. 예. 다음 책은 이제 작년이죠. 1919년에 나온 이제 최연숙 작가의 작별일기인데요. 이 최연숙 작가는 요즘 좀 유명한 작가죠. 네. 신문에 칼럼도 쓰시고 생애 구술사 네. 이런 새로운 장르도 만드신 분인데 이 책 같은 경우도 이제 어머니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그 한 3년 정도 그 실버타운에 부모님이 다 거주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오형제가 어머니의 간병을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생애 구술사답게 기록하고 있는 이제 책입니다. 특히 이제 이 책 보면 이제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노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건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실버타운에서 어떤 일이 벼락쳐지나도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부 두 사람이 병원에 이제 그 실버타운을 이용하려면 월에 한 46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든대요. 예. 뭐 본인이나 아니면 또 자식들로도 웬만한 비용 가지고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도저히 감당 못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자도 이제 이렇게 비대해지는 실버 의료 산업 이런 것들을 시장에만 맡기는 게 바람직한가, 예, 동네 힘에만 맡기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회의감도 좀 들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노인도 많잖아요. 그렇죠. 빈곤 노인의 노후는 배제되거나 방치되어도 되나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갖게 됐다고 쓰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올해 중간에 박희영 예, 엄마의 예, 마지막 예, 말들 여기 예. 어머니의 마지막 말들은 이제 정말 따끈따끈한 신간이죠. 그러네요. 예, 네. 10월에 나온 이제 박희병 교수가 이제 아들이신데 이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1년 동안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이 어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한 1년 동안을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내시게 됐대요. 이 책의 장점이 있다면 이제 서울 시내에 호스피스 병동을 갖춘 병원이 그닥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병원에 머물 수 있는 시간도 한 달에서 2달 정도래요. 그럼 이제 몇 개 안 되는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을 1년 동안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지내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는 병원마다 이제 의료진의 어떤 차이도 조금씩 있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도 있다. 그런 부분을 짚어주고 있어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보면은 또 특히 재미있는 거 기억에 남는 부분 없으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딱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남긴 말 한마디에 대해서 고날의 기록들을 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연세도 드셨고 또 경상도 분이시고 하니까 이제 표준어도 쓰시지 않고 사투리를 쓰는 그 말맛을 그대로 그래서 야야 예배했다 뭐 이런 말 예비였다가 뭡니까? 아이고 애비다 이랬습니다. 그쵸. 경상도 분이라 그렇죠. 사투리라서 아무래도 그 늙은 자식이 뭐 부모님도 늙으셨지만 자식도 늙었잖아요. 그런 늙은 자식이 그 노모에 병관하느라고 어쨌든 드나드는 거 보는 애처로운 마음이 애비다 한마디 다 확 느껴집니다. 대학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맨날 너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어쩌니 공부를 하고 있니? 또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 그만해라. 이런 얘기 담고 있는 좀 애틋한 짧고 그런 애틋한 자식 걱정하는 부모는 어디나 다 어머니의 그러네요. 죽음을 담고 있는 책이고요. 여기 네 번째에 있는 책은 이제 이 책은 저희들 늙은 책이에요. 이렇지만 잊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 책은 그러면 한번 기린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 책은 그 실제로
죄송해요. 제가 소개를 하면 저 이거 되게 감명 깊게 그때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딸이 나중에 종양내과 의사가 그쵸. 돼서 또 자신이 진짜 말기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를 담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장점이 있다면 이제 그 의사이며 동시에 본인이 말기암 환자의 가족이었다는 두 그쵸. 입장을 다 다루고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여기서도 이제 완화 치료, 완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말기암 맞아요. 환자에게 필요한 건 통증을 완화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고, 그게 이제 삶의 질을 좀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진짜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병에 걸리거나 좀 가족이 그런 중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부터 모든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흐려지고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경험이 제일 먼저 닥쳐오잖아요. 그럴 때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이나 또 그런 구체적인 조언 등이 어떤 닥쳐올 일에 대해서 좀 의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새로운 이제 출판의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오면 더 좋겠죠. 네. 더 많은 책이 출간되기를 기대해 보죠. 네. 그럽시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새벽 3시의 문들에게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라면 이 밖에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있죠. 네. 네. 그 병자 클럽의 독서라는 그 이제 제목의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아픈 사람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요. 또 젊은데 아픈 사람들의 얘기들이 또 나오죠. 거기도 되게 이렇게 읽을만 했던 것 같아요. 네. 병자 클럽의 독서 부분 읽을 때는 정말 유명인들 가운데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없더만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질병기를 많이 남기고 있어서 예, 진짜 어떻게 보면 질병은 되게 보편적인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공감됐던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다시 겪으라면 차라리 안 살고 만다. 하지만 지금의 내가 예전의 나보다 마음에 든다. 요런 이제 책의 표현에 많은 환자분들이 공감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고통스럽지만 해볼 만한 경험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픈 상태에서 아팠던 사람 혹은 아픈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이런 생각하게 되면서 어떤 질병의 우연성에 대해서 조금은 덜 잔인하게 좀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이런 거에서 들 것 같아요. 네, 그런다고 합니다. 실제로 읽으신 분들의 후기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좀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자들도 이 저자가 실제로 쓴 부분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요. 고통과 상실은 삶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상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다짐에서든 또 상실이 삶의 일부라는 깨달음을 재확인하면서든 어떤 이유로든 이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병자 클럽의 독서는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하고 있거든요. 또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질병 이야기의 저자들은 환우, 아는 사람, 경험자, 낯선 영토를 앞서 횡단한 사람들이며 이들이 남긴 횡단의 기록은 가이드북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상실해야 하는지,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어떻게 아파야 하는지, 어떻게 돌보고 돌봄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거대하고 난해하고 고통스러운 물음을 각자 구체적으로 살아낸 그들의 이야기 안에서 아픈 사람은 공감, 연민, 조언, 기술, 지식, 지혜, 계시를 발견한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만들어가는 그들의 그 이후의 밑줄을 그으며 자신의 그 이후를 겹쳐본다. 그래서 병원에서 젊은 환자를 보게 되면 어쩌다 젊은 나이에 찌찌찌 막 이런 가슴이 아프죠. 하게 되고 안타까운데, 이제 누구에게나 질병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젊은 사람에게는 훨씬 더 안타까운 일인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늙으면 이제 어딘가 하나쯤은 아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서적 반응을 보일 텐데 오히려 이제 젊은 환자들에게는 이런 반응이 좀 힘들다라고 하고 지적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젊은 환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젊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늙은 몸도 심리에 늙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지대에 속하게 되는데 이 소속 없음이 만들어내는 외로움이 대단히 그런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는 좀 놀랐어요. 아 이런 입장도 우리가 있겠구나. 이제 뭐 청년 질병 이렇게 연결하는 게 쉽지 않죠. 네. 당연히 청년 건강, 그렇죠. 살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청년도 아니고 늙지도 않아. 그 간극에서 되게 외로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젊고 아픈 사람들은 동년배들하고는 정말 다른 세계에 살게 되는 그런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격자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 또 자신은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책에 그런 부분, 야 너는 젊은 애가 왜 이렇게 희말이 없니? 막 이제 이런 표현들, 예, 그게 참 상처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의 섬세한 감수성이 필요한 부분이 참 많구나. 그 새삼 한번 다시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젊고 이제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 사실 새롭고 이런 얘기들은 더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오늘의 주제가 뭐 아픈 사람의 이야기, 또 간병하는 사람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이제 젊은 아픈 사람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시간이 없어 길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치매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는 글도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참 그게 필요한 준비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떻게 하면 치매 안 걸릴까 이런 생각을 하지 치매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치매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치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네. 돌봄을 받는데 좀 적응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네,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근데 이제 치매 환자들 가운데 가장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자기 고집을 막 내세우고 난폭해지는 이런 유형의 그 말릴 경우 난폭해지는 거죠. 과격해지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남의 도움을 이제 받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다고 해요, 평소에. 네, 저희 남편 같은 이제 50대 남성의 경우 특히 이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는 일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할 텐데 좀 도와달라 이 말이 이제 입에서 안 떨어지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보니까. 근데 나이 들면 또 누군가의 도움을 이렇게 받는 것도 이제 그런 순간도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잘 맡길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자들은 돌봄을 받을 능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정리하면 그러니까 잘 돌보는 능력도 필요하고 돌봄을 잘 받는 능력도 동시에 필요한 거네요. 네, 이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돌보는 능력, 돌봄을 받는 능력 둘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두가 꿈꾸는 게 예쁜 치매잖아요. 그런데 뭐 치매로, 그러니까 이런 예쁜 치매라는 게 뭐냐면 치매로 이상 행동을 하지만 좀 착한 아이같이 조금 그런 행동을 하고 난폭해지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도 책에서 꼭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제 맞춰야 할 시간입니다. 예. 네. 오늘의 방송 내용을 이제 종합 비타민 한 알로 정리해 볼까요? 네, 약사님이 잘 조제해 주세요. 네. 그 새벽 3시의 몸들에게는 이제 조금 사변적이고 때론 따라가기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울림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가운데 이제 메이가 한 말이거든요.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아픈 이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이들, 나이 들어가면 혹은 나이 들어가는 가까운 일을 보며 불안하고 겁나는 이들, 자신이 지나온 악몽 같은 시간을 삶의 일부로 끌어안으려 애쓰는 이들에게 이 책이 약상자였으면 한다라는 이 바람을 책 뒷표지에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약상자가 널리 공유되었으면 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의 종합 비타민은 바로 공유입니다. 네, 약상자가 널리 공유되어서 이제 아픈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아프고 또 이제 좀 더 편안하게 늙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합 비타민을 먹어봤으니까 각자의 영양제로서 한 줄을 또 정리해 볼까요? 네. 술을 좋아하는 저의 영양제는 간장약이고요. 오늘의 간장약의 한 줄은 돌보는 능력과 돌보는 받는 능력 두 가지 다 모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입니다. 저의 영양제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의 한 줄은 아픈 사람의 목소리,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목소리, 더 많은 목소리와 이야기가 필요하다입니다. 네, 저의 영양제는 유산균이고요. 유산균으로서의 한 줄은 가족 밖으로 나와서 제 돌봄과 노년을 상상하자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 이제 길었는데 맞춰볼까요?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엄청. 클로징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콜록콜록 기침을 달고 나는 약사 동블레 코가 맹맹해서 불편한 공맹 덕후 기린. 실금실금 요실금이 들여온 글쓰기 강사 새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셋이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저의 걱정보다는 좀 덜 지루하다. 그리고 기린의 오버 연기가 매우 필요하구나. 저는 이제 생각보다 잘 나왔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버벅거렸다고 생각했는데 편집을 잘 해주셨는지 괜찮네요. 보기는 다행입니다. 이제 점점 저의 캐릭터가 오버로 가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나본데요? 아니 근데 우리가 뭐 잘 나오고 이런 거보다 제 느낌은 듣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받아가는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확실히 팟캐스트보다는 유튜브 화면에 나오니까 정말 좋다. 돈이 좀 필요하네요. 다 찍히고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개그맨 됐을까? 다 쓸 거예요. 네. 언제부터 웃음 파트야 여기. 웃음 파트. 오래 니들을 살만한 만난 애 이후로 내 인생이 평탄한 날이 없었다고. 니들을 만나면 내 인생 진짜 우리가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내 인생에서 가장 벌어야 될 시절이야. 그래? 이런 거 내가 내 인생 나는 그래서 나는 공부하고 집에 나는 가고 가장 해야지. 업됐던 시절이 6학년. 점점 이게 떨어지는. 점점 차분해지는 삶을 하고. 점점 나는 업되는 시기인 거야. 이거 진짜 이런 내 인생에 이런 것은 없었다. 야. 또 그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생각해봐라. 50분짜리. 그럼 한번 보내드려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아. 좋아하시고. 난 전혀 그러고 싶지 않다. 진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너도 좋아하지. 엄마는 좋아하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유튜버가 뭔지도 몰라.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다. 제일 얘기할 거야. 우리 엄마는 유튜버가 뭔지도 몰라. 박수 한번 치시고 바로 시작해.